2022년도 당시에는 한참 건물이 좀 불장이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강남에 있는 건물들이 평당 한 1억에서 1억 초반만 됐어도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이 들었어요. 이 매도인분은 왜 임차인이 계속 공실이었고 이렇게 손실이 발생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오너스 여러분들. 위온수 부동산TV의 서채원입니다. 지목 보고 오셔서 아시겠지만 최근에 빌딩이 한 차례가 거래가 됐어요. 근데 이게 매입 원가 대비해서 이 매각하신 매도인분이 한 50% 정도인 11억 정도 손해를 보고 매각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성공적인 케이스도 많지만 실제로는 실패된 케이스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저랑 같이 이러한 실패된 케이스를 보시면서 복기도 하시고 반면교사를 삼아서 내가 만약에 이 건물을 샀더라면 혹은 다음 투자는 내가 이런 부분을 반드시 체크를 해야겠다라는 취지에서 가지고 와봤으니까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죠. 최근에 이제 이 건물이 이제 거래가 됐던 건데 59억이고요. 대지평수는 50평이기 때문에 토지평단가로 따졌을 때는 1억 초반 정도가 되고 연면적 104평, 그 다음에 용적률은 113%, 지하 1층에 지하 3층 이 건물이 거래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59억이 거래가 되기 전에 총 2차례 정도 거래가 있었는데 지도로 보면 선정률 1번 출구에 쭉 나와서 아크로이스 아파트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 이 건물이에요. 이 건물이 이제 2차례가 거래가 됐었는데 2021년도에 처음으로 37억 정도에 매입을 해서 간단한 리모델링을 통해서 63억에 매각을 하신 거고요. 그리고 63억에 매입한 현재 매도인 분이 59억에 매각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옛날 사진을 보면 원래 건물이 상태가 이랬었어요. 그래서 건물이 뭐 증축이나 이런 거 한 거 없이 간단한 리모델링 한 것처럼 보이시죠, 여러분들도. 그래서 상층부가 주택이었는데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을 하고 외관은 뭐 롱브리 소재의 간단한 리모델링을 통해서 엘리베이터 타치도 없이 이걸 63억에 2022년도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매도인 분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위 11억 정도로 손해를 본 건지 한번 제가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63억에 이제 매입을 하시고 매입 당시에 2022년도 3월 달에 현재 매도인 분께서 63억에 매입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임차인 분이 같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보증금 2억에 월 임대료가 1,5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매입을 하셨죠. 그때 당시에는 수익률이 3%가 조금 못 미치는 수준으로 매입을 했고요. 실제 투자금을 본다면 매매금액 63억, 그 다음에 취득세 4.6%, 등기 수수료 0.1%, 그 다음에 중개 수수료 기타 해서 취득 비용이 66억 5천이고 제가 등기부등본을 보니까 매입가 대비 한 70% 정도의 대출을 받으셨더라고요. 대출금 원가가 43억, 그 다음에 실제 들어간 투자금이 23억 5천만 원입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2022년도 3월 달에 63억에 매입을 하시면서 임차인도 같이 들어왔는데 이 임차인 분이 매입한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퇴근을 하셨어요. 근데 하필 이때는 여러분들도 기억을 하시겠지만 금리가 조금 빠르게 올라가면서 거래량도 좀 바닥이었기 때문에 그때 금리 인상을 직격탄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임차인분이 매달 1,500만 원씩 내다가 바로 나가셨기 때문에 매달 대출 금액에 대한 이자를 계속적으로 로스가 발생했었어요. 그래서 다시 계산해보면 자기자본 수익률을 다시 좀 계산해보도록 할게요. 이때 2022년도 초에는 제가 예상컨대 대출금리를 한 4.6% 정도 받은 것 같고요. 이를 이자액으로 좀 계산해본다면 연 이자액은 1억 9,780만 원, 월 이자액은 1,648만 원으로 매달 1,648만 원씩 로스가 났었어요. 그래서 이걸 좀 종합적으로 다시 계산을 해보면 매각가는 59억, 그 다음에 취득 원가는 66억 5천만 원, 그 다음에 연 이자액이 1년 동안 납부한 금액이 2억 원, 그 다음에 중도 상환 수수료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대출을 43억을 받았지만 은행 쪽에서 약속한 기간 내에 빨리 상환을 해버리면 중도 상환 수수료라는 걸 내요. 보통 1.5%에서 2% 정도 수준인데 그 비용하고 그 다음에 59억에 매각을 했다고 하더라도 중개 수수료는 반대로 내야겠죠. 그래서 그 비용이 한 1억 2천만 원 정도여서 합계가 10억 7천만 원 정도가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실제 투자금이 23억 5천만 원이었는데 손실금액은 10억 7천만 원이기 때문에 합계가 내가 23억 5천만 원 정도를 주고 63억인 건물을 매입을 했지만 최종적으로 59억에 매각을 하면서 12억 8천만 원이 남은 거죠. 그래서 손실률로 따지면 마이너스 45%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현재 이 매도인분은 건물을 매입을 하자마자 임차인이 중도 퇴거를 하는 바람에 새로운 임차인을 못 구한 상태에서 1년 동안 공실을 유지한 채로 올해 59억의 손실을 감행하고 매각을 하신 케이스이고요. 사실 이 건물을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 매도인분은
왜 임차인이 계속 공실이었고 이렇게 손실이 발생했던 걸까요? 일단 이 건물을 보시면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이지만 용적률을 100% 초반 정도밖에 못 받았어요. 근데 이때 2022년도 당시에는 한참 건물이 좀 불장이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강남에 있는 건물들이 평당 한 1억에서 1억 초반만 됐어도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이 들었어요. 그만큼 매도적 우위 시장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임차인이 1,500만 원 정도 들어왔지만 이 건물의 연면적을 보게 된다고 하면 100평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주변 임대 시세를 보면 이 건물의 입지보다 훨씬 더 우수한 건물, 그리고 준공연도가 더 빠른 건물들이 평균적으로 NOC가 한 13만 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적은 금액 같은 경우에는 한 10만 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었죠. 하지만 이 건물은 매입 당시에도 수익률이 조금 많이 높았어요. 왜냐면 연면적 100평 대비 임대면적가로 바꿨을 때도 한 면적당 한 15만 원 정도가 되고요. NOC 기준으로는 한 17만 원 정도가 됐었기 때문에 주변 임대 시세 대비해 가지고 임대료가 높았던 게 단점이었고요. 두 번째는 63억 정도로 건물을 매입을 했지만 이 건물의 3종 일반 주거지역인 250%를 다 안 채운 건물로 나중에 63억에 매입을 하더라도 건물을 다시 어떠한 공사라든지 증개축을 통해서 용적률을 다 채워야 된다는 단점이 있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렇게 통임대가 들어왔을 때 이러한 임차인이 있었을 때는 특약사항 몇 개만 넣었더라면 사실 임차인이 안 나가고 더 오랫동안 버틸 수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을 체크를 못 하신 게 아무래도 이 건물이 최종적으로 실패된 케이스가 됐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사례를 통해서 주의해야 될 점은 보통 신축 건물이나 리모델링이 다 완료된 건물에 임차인이 다 들어가 있는, 즉 이미 더 이상 어떠한 개선의 여지가 없는 건물들은 이 건물의 임차료가 적정한지 저희 스스로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주변의 임대 시세를 다 둘러봐야 되고요. 가장 좋은 입지에 대한 임대료, 그 다음에 좋지 않은 임대료 중간 평균치를 내서 보수적으로 임대료를 책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건물이 들어가 있는 임차인의 적정한 임대료가 이 정도가 맞구나, 혹은 비싸거나 혹은 낮거나 이런 거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통임대가 들어왔을 때는 매매계약 당시에 특약을 좀 넣어두시는 게 반드시 좋습니다. 특약사항에 들어가야 될 내용 중에 첫 번째는 계약서 작성 직전에 임대인한테 미리 좀 양해를 구해서 임차인한테 승계확인서를 좀 미리 작성받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승계확인서라는 건 뭐냐, 말 그대로 임차인을 저희가 승계받는다고 하면 포괄양수도 계약이라고 하죠. 그렇게 되면 임차인한테 가서 언제부로 소유주가 새로 바뀔 예정인데 계속적으로 임차를 영위하실 생각이 있으신 건지 서류화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계약서 작성 전에 이거를 반드시 미리 체크하는 걸 특약사항에 넣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 건물에 임차인이 들어왔다고 하면 임차 시기부터 계속적으로 통장 내역을 확인하면서 임차료가 들어왔는지 확인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전대차 계약서가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야 돼요. 말 그대로 전대차 계약서는 현재 임차인이 다른 임차인한테 또 다른 전대를 준다는 계약서인데요. 보통은 전대차 계약서가 거의 없긴 하지만 주변 시세 대비해서 무리하게 높은 임대료를 보는 경우는 간혹 가다가 전대차 계약서가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특약사항에 들어갈 만한 내용은 아니지만 이 임차인이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건지 말 건지는 현장에 가보시면 사실 답이 있습니다. 보통 임차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통으로 쓰게 된다고 하면 이 건물을 통으로 사용하시는 임차인분들 입장에서는 이 건물을 아무래도 오랫동안 사용을 하고 통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목적성이 있기 때문에 인테리어가 사실 잘 되어 있어요. 근데 현장 가보시면 인테리어가 조금 잘 안 되어 있고 이 공간을 이 정도 금액을 좀 주고 사나? 이 정도 금액을 주고 쓰는 게 맞는 건가? 라는 의문점이 있으면 사실 그건 좀 꼼꼼하게 더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상을 좀 정리를 하자면 2022년도 3월 달에 63억을 주고 매입을 했지만 중간에 임차인이 퇴거를 하는 바람에 1년 동안 공실이 발생을 했고 매달 대출 이자를 1,600만 원에서 1,700만 원 정도 발생을 하다가 올해 초에 어쩔 수 없이 매입 원가 이하로 59억에 매각을 하면서 내 자기자본 수익률 대비 마이너스 45%인 즉 10억 7천만 원 정도의 마이너스가 발생한 케이스였습니다. 저희가 뭐 네이버 블로그든 유튜브든 여러 가지 인스타그램을 보면서 성공적인 투자 케이스는 너무나도 많죠. 뭐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벌었더라 이러한 내용들은 많지만 사실 실제로 이 시장에 와보시면 실패한 케이스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성공적인 케이스를 보면서 물론 성공적인 투자로 단행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실패된 케이스를 보면서 저희가 정말 알토란같이 모아놓은 시드머니를 지키는 게, 즉 잃지 않는 투자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건물들이나 입지가 조금 애매한 건물들을 매입을 할 때는 반드시 나중에 내가 이 건물을 한 이 정도 매입을 해서 이 정도에 매각할 수 있을까라는 거를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임차료는 적정한지도 보고 그 다음에 건물에 더 개선 가능성이 있는 건지도 한번 다 보시면서
꼼꼼하게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케이스는 사실 중개인의 큰 잘못이라기보다도 투자자가 스스로 학습되지 못한 상태에서 건물 투자를 당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중개인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지만 중개인의 말에 휘둘리지 않을 정도로 내 스스로가 학습이 되어 있고 나만의 주관적인 게 있다고 하면 저는 반드시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러한 좀 케이스를 많이 가져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스터디를 하고 더 좋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더 나은 컨텐츠를 가지고 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는 구독과 좋아요가 가장 큰 힘이 되고요. 우리 모두 빌딩의 오너가 되는 그날까지 위온호수 부동산TV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컨텐츠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